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왕십리 뉴타운 지역. 뉴타운 예정지의 비좁은 골목과 낡은 주택들은 고단한 서민들이 남긴 삶의 흔적들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흔적들도 옛 추억 속으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도시명 복합타운 개발 계획에 의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왕십리를 함께 조명해 본다. 서울 왕십리 뉴타운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07년까지 아파트 5천 가구와 주상복합 건물이 혼합된 도심형 복합타운으로 개발됩니다. 현재 뉴타운 예정지로 선정된 왕십리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집값 등으로 인해 예로부터 서민들이 선호하던 지역 중 하나였다. 왕십리는 서울을 조선 왕조의 새로운 도읍으로 정한 무학대사의 일화가 시작된 곳이며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옛 고지도와 자료들 속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왕십리 고유의 지리적 특성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왕십리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왕십리의 지명에 얽힌 일화로는 무학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무학대사가 조선의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 지형을 살피던 중 늙은 농부로 변신한 도선대사가 나타나 왕십리 하면 명당 자리가 있을 것이오 라고 하자 무학대사가 동북방으로 십리를 더 가서 북악산 및 경복궁 자리에 궁궐들을 잡았다는 설이 그것이다. 조선 왕조의 새 도읍지에 관한 전설을 지닐 정도로 왕십리는 지리적으로 도성과 인접한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시대 왕십리 일대를 살펴보면 사대문과 왕십리를 연결하는 Y자 모양의 길이 명확한데 이 길은 왕십리를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동대문, 영도교, 광희문을 잇고 동쪽으로는 왕십리에서 살고지 다리를 통해 뚝섬으로 연결돼 있다. 이 길은 뚝섬에 집산되는 동남방의 물산이 왕십리에서 집하한 뒤 다시 사대문으로 교역되는 중요한 교역로로서의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통해 조선시대부터 다양한 지방의 서민들과 많은 물산이 왕십리에 찾아든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한국태고정 안정사 역시 천년 고찰의 오랜 역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라 흥덕왕 2년에 창건된 소규모 불당으로 조선 초 무학대사가 중건했다. 안정사에는 유명을 달리한 영혼을 위한 천도의식인 백중천도제가 해마다 행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불교가 억압받던 당시에도 150년 전 서울 지도인 수선전도에 서울 동남쪽을 통틀어 유일한 사찰로 등재됐을 정도로 유서 깊은 절이다. 왕십리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곳은 행당동 아기시당. 이 역시 아기시당 대동굿을 통해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행당동 아기시당은 비운에 죽은 공주의 혼령에 관한 유래담을 가지고 있으며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의 무사와 안녕을 비는 당제를 지내왔다. 아기시당 당굿에선 특히 호구거리를 중요시하는데 호구거리란 천연두, 즉 손님 마마라 일컬어지는 병을 관장하는 신인 호구신을 위한 거리를 말한다. 당시 천연두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자 도성 안에 시체가 나오던 시구문과 인접해 있던 왕십리는 죽음과 관련하여 그 부정을 씻어주는 역할을 이행하던 무당들이 모여들게 된다. 이처럼 왕십리는 예로부터 많은 무당들이 존재했으며 조선시대의 무속행위가 이단으로 취급받아 도성 밖으로 내몰리자 사대문과 가까운 왕십리 지역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무속인들의 거주지가 됐다. 왕십리의 아기시당은 행당동 아기시당을 비롯하여 양진말 애기시당, 왕십리 숲풀당이 있으며 현재 양지당은 소실됐고 숲풀당은 아기시에 관한 굿이 중단됐다. 행당동에 위치한 아기시당에서 아기시 당굿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왕십리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일찍부터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지니고 있던 왕십리는 1914년 을지로에서 왕십리를 잇는 전차가 부설되면서 도심지와의 거리를 보다 더 좁힐 수 있었다. 여기 이 길이 전차 다니던 길인데 시내에서 요 상왕심을 통해 가지고 저 하왕심이 종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차 다니기 전에는 여기서 마차가 이렇게 소마차 다니고 여기서 왕십이 종점에서 나와 가지고 여길 거쳐서 을지로 사가를 지나서 을지로 입구로 돌아 가지고 서울역 쪽으로 한 겁니다, 여기가. 그 저쪽 마인 쪽에는 무학봉사리예요, 여기가. 그러나 전차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 전차의 탈선 사고와 무마차와의 충돌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차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됐다. 이는 당시 신문 기사의 살인 전차, 전차 살인 등의 원색적인 기사 제목을 통해서도 전차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불신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차츰 전차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전차는 도심과 교외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며 왕십리의 발빠른 변화를 가져오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왕십리는 전차와 함께 1930년 동대문, 왕십리, 뚝섬을 잇는 기동차가 신설되면서 다양한 물산과 인구 이동의 증가를 통해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기동차는 당시 뚝섬 지역의 야채와 강원도 지역의 통나무 땔감, 한강의 얼음 등을 뚝섬으로부터 왕십리 지역으로 실어 나르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여기가 바로 기동차 다니던 저 길인데 그것이 종점이 어디냐면은 저기 저 동대문. 동대문이 종점이고 여기가 저 용두역역이에요.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 역사가 있어요. 정거장. 그래가지고 여기 통과해가지고 마장동으로 해서 한양대학 앞으로 해서 행당여중 앞으로 해서 뚝섬으로 돌아가지고 광나루 종점. 기동차는 또한 청계천 검정다리 근처에 있던 인분 저장소에 인분을 실어 왕십리와 뚝섬 일대에 채소밭 걸음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왕십리와 뚝섬 일대는 파리들이 들끓었다. 왕십리 똥파리라는 웃지 못할 별명 또한 여기에서 시작됐다.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예. 아주 저 동대문 그 용동 쪽하고 왕십리 쪽에 예. 거대한 인분 저장소가 있던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범위가 컸는지 예. 그래서 인분 처리하는 인부가 2명 있었는데 예. 뭐 이제 그러니까 기동차 동대문에서 기동차 지나가면 예. 특히 하절 같은 때는 이제 이 파리가 그냥 이 인분 저장소 파리가 날라와가지고 예. 그 기동차마다 이제 천정이 다 그냥 파리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뚝섬으로 가서 광나루 가가지고 다시 오는데 예. 이놈의 파리가 그냥 도로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예. 근데 이게 행정구역상의 동대문구인데 예. 왕십리는 똥파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똥파리가 왜 왕십리야 똥파리야? 이게 동대문 똥파리지. 이처럼 왕십리와 인근 지역의 물산을 교류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기동차는 차츰 그 이용이 줄어들면서 1960년대 이후 운행이 중단됐다. 이처럼 왕십리가 전차와 기동차 노선의 부설과 함께 1930년대 이후엔 시가지가 더욱 발달하고 지역의 성격도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공장지대가 급속하게 형성되기 시작한다. 여기가 옛날에 1930년대고 40년대 티복 공장 했었는데 예. 주로 그 당시에 만든 제품은 예. 일제시대 그 군복 예. 그것을 저희 가공한 공장이 여기가. 그래서 천을 갖다가 예.
이제 여기서 가공을 했는데 일본 우리 집에서도 갖다가 호흡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생생하다고. 이렇듯 왕십리 지역의 공장이 급증하면서 임금 인하에 항의하는 직공들의 파업, 안전사고로 인한 직물 공장 직공의 참사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당시의 신문 자료를 통해 남겨져 있다. 또한 왕십리 공장지대의 확산과 이주민의 증가를 함께 엿볼 수 있는 곳이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바로 상왕십리 130번지 일대다. 붉은 벽돌의 잔해만 남은 이곳은 1939년부터 피복 공장이 가동되던 것이다. 학생복이나 작업복을 만들다가 일제 말기에는 군복을 생산했다. 그 후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화재로 지붕이 소실되어 벽체만 남아 방치되던 자리에 피난민들이 찾아들었고 외부의 벽을 그대로 이용해 주거 형태를 이루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삶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왕십리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왕십리만의 독특한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인구의 급증과 함께 다양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던 왕십리였지만 해방과 함께 한국 전쟁을 거치며 서울 전역은 폐허화됐고 왕십리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난민들의 도시 정착은 기본 시가지 변두리에 무허가 불량 주택을 양산시키며 시가지 전역의 과밀화 현상을 가져왔다. 당시 청계천 판자촌은 전후의 참상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청계천의 양편으로는 천막이 난립했고 그 천막은 학구방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자촌은 집 없는 이주민들에게는 집값 싸고 교통이 편리해 생계를 이어가기엔 최적지 구실을 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중앙시장 일대는 눈길이 닿는 곳마다 잿더미뿐이었다. 그 폐허 위에 세워진 것이 국민주택이다. 여기 이 지역이 지금은 중앙시장인데 6.25 사변 때 여기가 폭격으로 불이 나가지고 벌판했어요. 1.4우태 직후에 여기 이제 국민주택, 재건주택을 짓는데 2층으로 지어가지고 부록으로 그렇게 지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참 그 황망했던 그 아주 자리인데 그 당시에 그 저희 연립주택 지은 것이 아주 정열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왕십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곳곳에 존재했던 수많은 우물이다. 왕십리를 이해하려면 우물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물이 많았던 왕십리는 우물을 통해 지명이 생겨나고 생활권이 형성됐던 곳이다. 우물과 관련한 지역 내 골목길 지명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바로 집집마다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서 다 식수를 해결을 하고 동네 각 안양네들이 모여가지고 야채를 씻고 시장에 내다 팔고 하던 곳이고 이곳은 1970년도 중반까지도 먹고 사용하던 우물터입니다. 특히 왕십리의 야채 우물은 조선시대부터 왕십리 일대에서 재배된 채소가 사대문 안으로 공급되기 전에 세척을 하던 것으로 유명했다. 여기 이 자리가 야채 우물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셨죠? 여기가. 맞아요. 야채 이제 저희 생산해 가지고 이 아까하고 저희 마차, 소마차, 말마차 해가지고 싣고 여기도 와서 세척을 했다고. 그러나 야채 우물을 비롯한 왕십리의 우물들은 1950, 60년대 주거지가 밀집되고 도로가 부설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변화하게 된 왕십리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압축 성장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왕십리 일대는 금속 관련 공장이 밀집하게 된다. 이후 길가를 중심으로 공장지대가 분포하고 길 안쪽으로는 주거지가 형성되는 왕십리 고유의 도시 형태를 띠게 된다.
대부분 초가집으로 시작된 왕십리의 옛 주거 형태는 철골 시멘트에서 벽돌 구조로 변모에 변모를 거듭하여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왕십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상태이며 빈집들만이 남아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 왕십리의 옛 큰 길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뚝섬과 광나루 등지에서 숯, 배추, 곡물 등을 중앙시장으로 실어 나르던 우마차의 주요 통로였다고 한다. 이러한 왕십리 옛 큰 길은 한때 한국기계 금속, 그 중에서도 금형공업의 부흥을 일으켰던 금형공장의 밀집 지역이었다. 따라서 왕십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형공업이다. 금형은 재료를 가공 성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로 틀 또는 형을 통칭한다. 편리한 대중교통에 의한 고객 확보와 함께 인접한 청계천 상가를 통해 필요한 공구를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열악한 주변 환경은 인근 지역에 비해 저렴한 공장 임대 조건으로 작용했으며 차츰 민가 건물을 이용한 가내공업 형태가 자리 잡게 됐다. 한 25년에서 한 28년 전에 고무금형, 패킹 찍는 고무금형이 하나 둘 업체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전문 업체들이 모이게 되고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한 15년 전만 해도 프라모델 그 업체들이 성업을 이뤘었죠. 그래서 시류에 따라서 그 금형 형태가 바뀌면서 요즘에는 저런 아이스크림 용기라든지 기타 전문 플라스틱 가공 금형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청계천도 그렇고 이 왕십리도 그렇지만 여기 들어오면 모든 물건이 완제품이 나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로 많이 찾아오죠. 왕십리가 금형공업의 집적지로 발전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형공업은 사출, 와이어, 도금, 레이저 등으로 협력과 교환 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금형, 프레스, 용접 등의 공장들이 분업화된 관계망을 통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유기적인 생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내공업식으로 분업화된 공업 형태를 가리켜 이곳 금형 기술자들은 왕십리 마치코바라 부르는데 이는 일본어로 동네 소규모의 공장들을 칭하는 말이다. 골목 안 다양한 제조업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플라스틱 생활 제품들이 금형을 통해 대량 생산됐고 그 열기는 1980년대까지 이어져 왕십리는 공장을 차리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입주하지 못할 정도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점차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국내의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하고 중국의 값싼 금형 제품이 수입되면서 왕십리의 금형공업은 타격을 입게 됐다. 또한 기술 발전에 의해 금형공업이 첨단화되면서 왕십리의 가내공업 형태의 소규모 작업장은 경쟁력을 잃어갔다. 그리고 현재 큰 길일 때 몇몇 공장만이 생산을 지속할 뿐 대부분의 공장은 굳게 문이 닫혀 있다. 한때 700여 개가 넘는 금형 관련 공장이 도로변과 골목길을 가득 메웠던 이곳은 현재 뉴타운 개발과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이 인근 지역과 교외 지역으로 이주를 마친 상태다. 왕십리 금형골목은 과거에 뜨거웠던 삶의 열기를 간직한 채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금연공업의 부흥과 함께 왕십리는 다양한 주변 상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왕십리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하면서도 소박한 인근 식당들을 빼놓을 수 없다. 왕십리와 함께 60년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해장국집 대중옥은 왕십리의 야채 우물과 함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200만 부부가 3대째 가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왕십리는 예로부터 식당을 운영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 주변에서 나는 야채와 인근 마장동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축산 부산물은 특히 해장국의 훌륭한 재료가 된다. 영광식당은 일반 가정식 백반을 위주로 하는 식당이다. 1980년에 개업한 이곳은 식당 대표 서은계 형이 운영하던 공장에 점심을 조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 한다. 영광식당이라는 이름은 식당 허가 과정에서 구청의 담당 직원이 붙여준 이름이다. 이제 우리 애들 조그마한 거 막내 3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여기서 다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집 한 채 사고. 근데 이제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식당 공장을 상대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다고요. 각 식대를. 그리고 지금도 떼어먹고 가는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왕십리 옛 큰길 금연골목에는 지난 30년 동안 식당업을 해오다 지난해에 문을 닫은 우리 식당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종업원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밥만 이제 해다니 밥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정부미를 사다가 그때 쌀한가마에 36,000원씩 있는데요. 정부미를 사다가 밥 한 상에 300원씩 그렇게 결정해가지고서 아침, 점심, 저녁을 3끼를 다 밥 장사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 부족이니까 혼합국을 먹어야 한다 해서 반드시 그 혼합국 정부미를 사다가 그놈으로도 하는데 사람이 점심시간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미처 밥을 해내질 못했거든요. 그렇게. 그래도 그때는 300원씩 받아도 이익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한 끼 식사를 대접했던 왕십리의 소박했던 식당들은 이제 왕십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거나 그 역사를 마감하고 있다. 왕십리 뉴타운 예정지의 금연공업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봉제공장이다. 왕십리의 봉제공장은 한국의 대표적 의류 시장인 동대문 의류시장과 인접하여 주문받은 물건을 납품하는 임가공 형태로 시작됐다. 8, 90년대 의류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당시엔 한 집 건너 하나로 봉제 공장이 있을 정도로 다세대 주택 등의 지하실은 대부분 봉제 공장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동대문 의류 시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왕십리 봉제 공장의 수는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이들 공장들 대부분은 해외 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왕십리로 이사 오기 전에 신당동에서 내수 물건을 한 2, 3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 별 신통치가 않았고 했었는데 왕십리로 이사 오면서 일본 수출을 하게 됐어요. 치마를 하는데 토탈로 해요. 수출용 보세 상품의 경우에는 제작비가 저렴하고 생산 라인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동대문 시장의 의류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량 생산하여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선호한다. 왕십리에는 이처럼 많은 봉제 공장들이 밀집하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관련 상권이 형성되기도 했다. 용진 실사는 처음에는 미신 가게로 시작해 지금은 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둠이 깔린 왕십리의 곱창 골목거리. 왕십리를 가로지르는 마장로, 황학사거리 일대의 곱창 골목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왕십리의 곱창 골목에 들어선 것 또한 인근 마장동의 축산시장과 소규모 공장들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네,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 낳고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이제 조금 애들 대학교 가르치고 큰애 오고 이제 기반 잡고 장사하려고 하니까는요. 여기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를 그만두면은 이만한 장소를 얻기 위해서 탐색 중인데 이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거는 불 조정을 잘해야 돼요. 불 조정을 하면서 이게 자주 젖어줘야 안 타거든요. 곱창은 인근의 봉제 공장과 금형 공장 직원들 그리고 동대문에 물건을 떼러온 다양한 지방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됐으며 다른 살코기에 비해 값이 저렴하면서도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의 공장 직원들이 값싸고 양이 푸짐한 곱창집을 많이 찾았다. 현재 황학동 쪽을 제외한 뉴타운 지역에 속하는 곱창집들은 개발에 따라 하나둘 이주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해산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앞 사거리는 자개시장이 전성기를 이루던 7, 80년대 약 170개의 점포가 모여 그야말로 왕십리 자개시장의 황금기를 누렸었다. 그러나 원패의 수입이 증가하고 자개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90년대에 이르러 자개공업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다.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은요, 이런 전복 껍질을 가지고 1차 공장에서 가공을 해 나오는데 이게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쪼가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쪼가리를 그 접착제를 이용해서 그 접착을 한 다음에 면을 갈아서 갈아내면은 이렇게 판자개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자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편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 예정지에는 몇몇의 자개 공장만이 명맥을 유지해오다 폐업을 하거나 이주해 갔으며 주변 지역인 황학동에는 10여 개 업소가 남아 과거의 명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왕십리 뉴타운 예정지에는 왕십리 서민들의 삶 속에서 오랜 세월 뿌리를 내려온 작은 시장이 하나 있다. 바로 양지시장이다. 양지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골목에 형성된 골목형 시장이다. 시장 안의 점포들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판잣집의 앞 공간을 트고 좌판을 열어 장사를 하게 된 것으로 그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과거 왕십리 주민들과 인근의 봉제 공장 기술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성황을 누렸던 양지시장은 현재 대부분의 점포가 빠져나가고 썰렁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다. 이처럼 왕십리는 다양한 노동 인력이 유입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비종교 교육시설인 야학이 곳곳에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일하게 성동 야학 건물만이 남아 과거를 되새기고 있다. 금형 골목에 기대어 왕십리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또 다른 식당 성동 감자탕집에서는 가게 이전을 앞두고 인근의 금형 공장 및 기계 공장의 기술자들과 특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이제 다른 데다 가게를 얻었습니다. 이제 얻어가지고 가시면서 너무 여러분들 때문에 장사를 잘했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헤어질라 하니까는 너무 속상한 것도 많고 또 정말 여기 와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 했는데 또 이렇게 떠나게 돼가지고 두루두루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점이 너무 많아요.
오랜 세월 함께 온 그들은 헤어짐을 앞두고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그저 아쉽기만 하다. 이른 저녁, 대중옥에서는 왕십리에서 자라난 토박이들의 모임인 서경 친목회가 모임을 가졌다. 여기는 이제 여기 토백이 분들 대대로 살고 내려왔던 이런 토백이 분들만 하는 모임이 돼서 일반 무슨 뭐 다른 친목회들이 등등 왕왕 많은데 그 친목회하고는 좀 달라요. 여긴 형제들 같은 분위기고 그리고 뭐 다른 친목회들하고 다른 것이 서로 여기는 직접적인 그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해서 서로 하여튼 도울 수 있는 같이 뭉쳐서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자 해가지고 이 취지가 처음에 그렇게 발단이 된 거지. 지옥화에 나오는 그 이들의 주된 이야기거리 또한 왕십리 뉴타운 개발로 인한 이별과 그에 대한 아쉬움이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 아 진짜야 그것 우리 많았어. 근데 그 길로들 쫓아다녔으면 우리도 출세를 했는데 근데 그거 안 했지. 우린 또 그냥 한양성에 출세하려고 왔다가 지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고향에 가기는 이게 안 되고 나름대로 붙어서 한양에 살래고 하루 세 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니까 가능한 데가 우리 동네. 저기 이제 저 선배고 후배고 먼데 뭐 딴 동네를 갔다 오시잖아. 그리고 이제 없쇼 그러단 말이야. 그러 형님 아유 어떻게 뭐 해장이나 하고 오셨어? 이제 그러자면 이제 뭐 식사나 하셨어? 이렇게 묻는 말이 해장이나 하고 식사나 하셨어? 그러면 아까 했네. 그러면 너무 빨리 했으니까 뭐라 그러지? 이미 붓게도 먼저 했네. 너무 빨리 했다 이거야. 식사 시간이 안 됐는데 벌써 했다 이거지. 그런 말을 했어. 왜냐? 그게 남이 볼 때는 딴 동네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무식하고 그냥 야만이 들어오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그걸 옛날에 실구리였고 넘어갔어. 제이미 붓게가 뭐요? 그런 제이미 붓게도 먼저 했네. 빨리 했네. 왕십리 금연골목에는 어느덧 요란스럽던 기계음이 차츰 잦아들기 시작했다. 1호 정밀의 이보경 대표 역시 왕십리 생활을 마감하며 이삿짐을 꾸리느라 분주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보경 대표는 오랜 각고 끝에 금연기술을 습득하고 어렵게 공장을 꾸려오며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며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작은 공장터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마음이 무겁다. 여기서 뭐 이사하는 건 헛수고 뭐 말도 없죠. 왜냐면 여기서 계속 와서 뿌리 잡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냥 지금 쉽게 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쭉 가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돈 벌라고 뭐 공장을 사서 간다던가 저기 오는 것도 아닌데 천사 또 가서 넘이니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뭐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는 거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호 정밀이 이주해 온 것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으로 왕십리에서 1시간 이내 거리다. 개업식 당일 1호 정밀의 이보경 대표가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성껏 고사를 지내고 있고 왕십리 마치코바의 이웃 사촌들이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한다. 그들 역시 요즘의 주 관심사는 누가 어디로 이사 가는가이다. 뜨거웠던 삶의 열기와 오랜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왕십리 마치코바 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바람 앞에 쓸쓸히 퇴장하고 있다. 왕십리는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품격의 첨단 도시명 뉴타운으로 변모해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왔던 왕십리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그릇과도 같은 곳이다. 왕십리 흔적들은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 그러나 왕십리와 함께 온 서민들의 추억과 삶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